말씀드렸다시피 이 토론자분들이 지금 6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는 뭐 일반적으로 상호 토론이 아니라 워낙 뭐 중요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토론자 선생님이 주로 이제 보조 발제, 또 하시고 싶은 얘기들 이런 또 성격의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6분께서는 아까는 15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도 좀 짧아질 수 있겠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토론자분들이 여러분들 자료 보셨겠지만 뒤에 다 제목까지 달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노력에 비해서 너무 또 발표 시간을 짧게 드리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10분 내로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6분의 이제 토론을 마치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꼭 한 말씀 드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 정도 그런 분들은 저희 여기 그 역사연대 방은희 사무국장한테 미리 언지를 주시면 마지막에 그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얀 옷 입고 서 계신 분입니다. 예. 그럼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6분의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일고등학교 조왕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청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협회 박이선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흥사단 교육운동부 정책위원장이신 김원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강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교육실장이신 진영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업인 교육위원이신 손영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간관계상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왕호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조왕호 선생님은 미래엔 한국사교과서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일고등학교 조왕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 역사교사 모임 소속도 아니고요. 전교조 소속도 아닙니다. 남들은 다 전교조라고 그러는데 정말 학생들 가르치면서 조용히 그러기 지내고 싶은 사람인데 누군가 저를 이런 자리에 자꾸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조항경 선생님은 그 국정화를 추진하는 실체가 없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체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 교육과정 교과서 2002년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쓰면서부터 한국사 교과서 2권을 이렇게 쓰고 중학교 교과서도 1권 쓰고 이랬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느끼는 게 이게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끊임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움직이는 누군가의 실체가 분명히 있다. 새누리당 전체는 아니지만 가령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학사 교과서 그런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과서 편찬 전에 명백하게 오류가 많은 교과서는 탈락시키겠다라고 국편에서 교과서 편집자들 불러놓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학사의 경우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일제강점기 부분만 검토를 했거든요. 제가 주로 쓰는 부분이라. 거기에 오류가 한 5가지 정도 나옵니다. 결정 명백하게 틀린 오류가, 사실 오류. 그리고 어떤 내용은 백과사전 다음 백과에 있는 내용, 문장, 지네들한테 불리한 문장, 그것만 살짝 바꾸고 이 다음 백과에 있는 그 서술 그대로 갖다 옮겨놨습니다. 그런 진짜 뭐 뒤에서는 나 그냥 쓰레기라고 했는데 이런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되는데 어떻게 실체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분명히 그 실체가 있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63쪽에 지금 교육과정 개편 과정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편되어 왔는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고 65쪽에 역사 교육과정의 변화로 본자가 빠졌습니다. 본 국정화의 의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표 두 번째 2007 개정 교육과정 최초의 세계사라고 했는데 정확한 과목 이름은 세계 역사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게 2007 교육과정 변질로 가면은 그냥 세계사로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근현대사 쪽수만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쓴 미래엔 교과서를 기준으로 봤는데요. 2003년부터 사용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총 부속물 빼면은 한 300쪽 정도 됐습니다. 좀 적은 분량이었는데 그 중에 현대사 부분이 88쪽. 그러니까 3분의 1은 좀 못 돼요. 못 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2007 개정 교육과정 노무현 정부 때에 만들어진 겁니다. 발행하게 돼 있는 그 책인데 여기 책에 보면은 현대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에서 9단원까지 3단원으로 돼 있었고 총 109쪽을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라고 한 이유가요. 이 교과서가 검정까지 통과가 됐거든요. 검정이 완전히 통과된 상태에서 불과 40일 만에 이 교과서를 다시 쓰라고 그때 미래형 교육과정이니 이런 얘기하고 또 국민 공통과정을 10학년에서 9학년으로 내리면서 이런 급작스런 그리고 이 역사로 세계사, 한국사 통폐합했던 통합 과목을 이제 한국사로 바꾸면서 그거 불과 40일 만에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자들한테 그걸 수정할 수 있었던 시간은 2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6시간, 하루에 그런 게 아니고요. 총 잔 시간이 약간 5시간밖에 못 자고 수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거의 밤새가면서 며칠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교과서의 현대사가 87쪽이었습니다. 여기서 20쪽 정도 줄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 교육과정 만들고 지금 박근혜 정부 때에 검정을 한 지금 요즘에 나오는 교과서입니다. 지금 1학년들부터 사용되는 이 교과서는 현대사가 60쪽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총 49쪽이 줄은 거죠. 판형이 좀 커졌습니다. 교과서 판형이. 근데 교과서 판형이 커진 거를 대비해서 보더라도 실제로 최소한 40쪽 정도는 감소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 서술만 40쪽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정화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밑에 내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2007 개정교육과정 변질될 때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누군가 실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의도는 근현대사를 축소하는 가급적이면 적게 가르치는 이런 쪽으로 의도했던 게 아닌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사를 축소했더라도 뭔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자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거를 관철시킨 게 이제 교학사 교과서라고 봅니다. 이런 교학사 교과서가 만약에 이 시민사회 공분을 얻어가지고 채택률 제로가 되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 일본의 후소샤나 지유사 교과서처럼 1%, 2%라도 이렇게 채택이 됐더라면 아마 국정화의 길을 안 꺼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교학사 교과서를 야금야금 확대시켜가는 거기에는 상당한 자본이 동원될 거라고 봅니다. 동원해서 그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교학사가 처참하게 실패를 하니까 안 되겠다, 국정화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이 방향 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 정권이 국정화를 주장하면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국론 통일입니다. 지금 너무 교과서 갖고 이념 논쟁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하나로 가자.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논리인데, 이 논리 내면에는 사실은 역사교육, 국사교육의, 한국사 교육의 국가 독점이라고 봅니다. 한국사 교육 중에서도 고대사, 중세사 이런 건 상관없고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서술하고 현대사 서술의 어떤 헤게모니를 확실히 잡으려는 그런 의도. 거기 제가 써놨지만 이건 기억에 대한 지배라고 보거든요. 국민들의 기억을 지배함으로써 자신들이 과거 교학사에서 나타났듯이 친일 반민족행이라든가 반민주 독재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합리화하는 이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국정화 얘기 처음 딱 들었을 때에 생각난 게 일제가 식민사관 날조하던 것부터 생각났습니다. 일제가 자신들의 침략을 합리화하고 또 식민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끊임없이 날조해 갔는데 지금 이 정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실체가 있다면 이들이 시도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제일 이제 위험한 게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아주 예민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이 학생들은 그 표현 하나하나마다 실제로 그 영향을 강하게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동북아재단에서 하는 그 모임에 일본 교사들, 일본의 교과서 쓴 교사들이랑 한번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학술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제가 일본 쪽 상당히 원로 교사들이더라고요.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뭐라고. 그랬더니 그 교사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폭력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저런 내용까지 생각해가면서 저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교과서 쓰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교과서의 사소한 표현들을 좀 조작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학생들의 의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기억에 대한 지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도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화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가 대여섯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집필자로서 생각한 것도 있고 교사로서 생각한 것도 있는데 아까 조항경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이랑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역시 근현대사 분량을 대폭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쉬운 한국사라는 명분에도 잘 들어맞고 국정화가 되면은 아예 근현대사 분량을 최소화해가지고 이제 좀 이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예 기억할 거 없게 만들자는 거죠. 현대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굳이 뭐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다. 독재한 거 기억할 필요 없다. 인권 탄압한 거 기억할 필요 없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할래 기억하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잘못된 일을 반성 성찰하는 대신 은폐를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사를 어느 정도 쓴다는 걸 전제하에 좀 더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는데 교학사 경험 때문에 노골적으로 식민지배 미화하거나 반민주 독재를 합리화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말씀드린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그 표현의 사소한 차이들이 엄청나게 다른 뉘앙스를 풍깁니다.
실제로 제가 집필자로서도 그런 표현, 그런 시도를 합니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검정할 때 이 검정위원들이 내 진위를 제대로 파악 못하게 할까? 저도 하거든요, 사실 거꾸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겁니다. 요 뒤에 그래서 제가 그 사례 몇 가지를 찾아오 놓은 게 69쪽에 있거든요. 그 69쪽에 보충 교재에 보면 한국사가 국정화된다면 이런 식의 표현이 난무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거기 두 번째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유신체제는 의회주의와 상권분립의 헌정체제와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체제였다. 이것은 국가 등 행정의 능률을 국대하고 국력을 제압하여 사회를 조직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활동을 제약한 독재체제였다. 유신에 대해서 그럴싸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주 그럴싸한 표현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개인적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통일체 국민 설치하고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 결과 박정희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장기 집권이거든요. 장기 집권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게 종신 집권인데 장기 집권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신 시대에 인권 탄압한 얘기라든가 무슨 국민들을 통제하는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사는 암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신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애들한테는 그렇게 암기해서 그걸로 넘어가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게 가장 위험하다고. 과거를 성찰하려면 그것이 무엇이 나쁜가. 이거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할 때는 그럴싸하고 이러면은 항의를 하면은 여기 유신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주의적 독재체라고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역사교육의 본질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아까 이제 조한경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쉬운 한국사니까 국정으로 가자 이런 논리인데요. 실제로 지금 교학사 빼고 7점 교과서들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왜 지필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느 교과서로 공부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더군다나 쉽게 난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네 번째 얘기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 국정체제가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나태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사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한국사 교육이 그냥 주입식 암기식으로 가면 국정 교과서 하나 딱 갖고 이거를 바이블처럼 생각하면서 이거 요점 정리하고 외워라 이런 식의 단순 무식한 교육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거죠. 실제로 저희 학교 다닐 때 70년대나 제가 교직에 나와가지고 85년도에 교직 나왔는데 85년도 교직 나와서 학력고사 애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달달달달 외우게. 그런 식으로 역사교육이 완전히 퇴행하는 거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뻔한 얘기지만 이 지금 교과서 질이 저기 조한경 선생님이 전시해 놓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국정 때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국정교과서 2003년에 7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 국편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훌륭한 책을 만들었다고 연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수 첫날 가고 그 다음날부터 안 갔습니다. 가보니까 자기네 교과서 제가 보기엔 상당히 엉터리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더라고요. 국정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7차 국사책, 그다음 당시에 근현대사책 같이 나온, 그리고 지금 한국사책, 2007 교육과정의 한국사책 이 비교해 보면은 계속 교과서가 체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다양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 면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이 되면은 실제로 5차나 6차나 교과서가 사이즈만 좀 더 커졌지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 교육 발전이 이제 지체될 것이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국정화가 되면 역사교육이 정권의 입맛대로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학자들 만났을 때 저는 일본 학자들 만날 일이 없지만 교수분들 만날 때는 정말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맺은 말 보겠습니다. 한국사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엄청난 태행이고 저는 이것이 역사교육의 유신획이다. 정치적인 흐름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고 역사교육은 특정 집단, 특정 세력에 독점돼서는 안 되고 다양한 해석 공간과 접근 방법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급의 검정제도는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류 세력들,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옳은 가치고 국민들은 이 가치에 따라야 된다. 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려는 이런 의도가 자꾸 보이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라는 게 어떤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게 옳다.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힘 있는 자한테는 굴복해야 하고 약자는 눌러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주입시키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밝은 사회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밑에는 뭐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기 내용에 없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화됐을 때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요. 저는 이제 역사교육이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북한과의 대결이나 이런 거를 특히 더 부각하고 강조한다거나 또 어떤 민족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는 내용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거나 흡수 통일을 정당화한다거나 그죠? 또 기존의 뭐 민간의 통일 노력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있었던 통일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폄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국정화를 해서 안 되는 건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차막 박이선 부회장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박이선 부회장님은 교과서 문제에 관한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이선입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 전공이 역사거든요. 이 역사교과서 이야기 나올 때는 물론 제 전공이었으니까 다른 분야보다는 좀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 이제 최근에 황우혁 신임 교육부 장관이 이제 청문회 하고 이제 언론 인터뷰하는 과정을 쭉 보니까, 얘네들이 교학사 교과서로 작년에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하나도 먹히지 않고 전 국민적 저항을 경험하고 나서 아예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그래서 그런 교과서를 그냥 국가가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강행이 된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이 7, 8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해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반공과 독재와 이런 걸로 점철된 교과서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는 진짜 포스터 그리는 반공 포스터 대회 그러면 정말 북한 사람들은 빨갛게 생긴 줄 알았어요. 다 빨갛게 칠해야 됐으니까.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을 그냥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외워야 했었어요. 왜냐 학교 가면 선생님이 시험 봤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문제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어떤 국정교과서의 폐해가 어떤 건지 아까 옆에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지금도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나 유신 10월 유신에 관련해서 사회시험 문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진짜 선생님 얘기대로 그냥 달달 외웠어요. 시험 봐야 됐었으니까. 그리고 국사 선생님이 하셨던 일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팩트에 관해서 어떤 해석을 해서 알려주기보다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삼국시대의 문화, 그럼 삼국시대의 문화, 고구려 어떤 성격, 특곽사 성격의 백제 문화의 성격,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번호 달고 외우고 시험 그렇게 출제돼서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제가 알게 된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장면들의 그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 그 충격이 정말 굉장히 컸어요. 특히 컸던 것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우가 이러했어요.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이렇게 학창 시절로 보냈었구나라고 하는 그 충격이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충격인데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지가 너무나 뻔하게 드러나니까 이 땅의 학부모들이 국정교과서로 공부를 했던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다시 그런 시대를 경험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학부모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게 거기다 그냥 미끼를 던지는 거죠. 수능은 반드시 보게 하겠다, 한국사를. 그런데 그 수능은 아이들이 잘 봐야 된다라고 학부모들은 또 내 아이 입시와 관련해서는 거의 경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여러 교과서에 있는 걸로 배우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교육부의 논리가 학부모들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정교과서로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했던 우리 세대가 40, 50대 이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역사와 관련된 기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반대를 하고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것조차 자기가 자기 검열을 하는 그게 그냥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를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이것도 문제지만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교과서를 오랫동안 공부해서 성인이 되었어도 그것을 자기 검열의 잣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역사교사 모임에서 이미 이제 선생님들 설문조사한 결과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쭉 언론을 검색해 보다 보니까 도정환 의원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외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보고서를 가지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 국정을 하는 나라 없다. 아까 말씀하신 북한하고 이제 베트남하고 몇 개의 나라만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교과서 체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경우를 좀 검토해보고 이게 법적으로 미비하면 오늘 도정환 의원님 오셨으니까 교과서 발행 체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까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언론 검색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제학술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독일에서 한 교수가 오셨다고 해서 이 길게 좀 신문 기사긴 한데 제가 쓴 이유는 독일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독일에서 가장 자기 나라의 역사의 치부는 결국 나치 정권이잖아요. 근데 걔네 역사 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부분은 나치와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 들으면 온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 걔네가 역사 교과서에 그 내용을 담는 이유가 뭐냐? 근데 역사 교육이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인간이 저질렀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그걸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너네는 책임감이 있다. 니네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과정이 역사 교육의 가장 주된 뭐라고 할까요? 교과서에 담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교과서 체제의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되새겨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기사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의 틀을 우리 시대 국정교과서 체제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부했던 그 틀을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특정한 아니면 어떤 왜곡된 그런 이념의 잣대로 아이들에게 계속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그런 행위라면 이거는 국정교과서로 공부한 이 기성세대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 나와 있는 신문 기사는 한번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흥사단 김원순 선생님 토론입니다. 김원순 토론문은 별지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6페이지에 걸친 토론문인데요. 다 할 건 아니시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원고를 늦게 내는 바람에 자료집에 수록이 안 됐는데 보니까 제가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경어를 빼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는, 작년에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2차례에 걸쳐서 정책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8월 30일인가요? 그 교학사 검정 통과한 문제에 대해서 검정 통과가 타당한지를 가지고 9월 달에 포럼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올 초에,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채택 철회가 전개되면서 교육부가 편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이제 방침을 밝힌 이래, 국정화를 본격적으로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국정화에 관련된 포럼을 올 2월에 했었습니다. 저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국정화 문제를 논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시민사회 단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모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고를 쓰면서도 개념화가 충분히 안 된 상태였었는데, 그러니까 제 나름으로 정리한 수준에서 원고를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수정을 했는데 시민사회 성장을 위협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붙였습니다. 첫 번째, 공교육과 시민사회. 우리는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이라는 표현을 종종 접하게 된다. 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집단에게 행해지는 평가로서 그 뒤에 따르는 수식은 종북 좌파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원론적이고 권위 있는 답은 헌법 1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회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은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주권자이다. 헌법학자이신 오동석 선생님 앞에서 헌법 얘기하기가 조금 아무튼 좀 쑥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이한 바대로 하겠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헌법적 정의는 권력의 주체로서의 정치적 자각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개별화된 국민의 주체적 자각만으로는 민주공화국이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1항과 2항을 묶었을 때 여기에서 한 가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로서의 개인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를 구성한 주체가 될 때, 그러니까 비로소 헌법 제1조의 사회적 천명은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상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떻게 정치적 자각을 하고 시민사회 주체가 되는가? 바로 여기에 공교육의 역사적 사회적 존재 이유가 있다. 역사적으로 근대 공교육의 탄생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루어진 바인데 국민의 정치적 사회의 필요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유럽 시민혁명 과정에서 부패한 교회와 결탁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신분제 사회를 실질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 존엄함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이러한 인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유지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관건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정치 사회화가 요구되었으며 세속적인, 그러니까 당시 교회가 이제 모든 지배하던 사회에서 세속적인 국가에게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근대 공교육의 출발이다. 따라서 근대 공교육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의 주요 실천 방법으로 기대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공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근대사회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영역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상호 협조할 때 건강한 시민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국가 영역이 강화되면 국가주의가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나치즘, 파시즘 등이 등장할 수가 있고 이제 군부 독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와 독재사회에서는 심리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시장주의가 지배를 갖게 되면 사회적 가치는 물신화돼서 사람들은 주권자가 아닌 소비자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사회에 탈락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당연히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사회들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례들이 비록 형식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더라도 권력의 주체로서의 시민은 살자를 잃게 된다.
따라서 민주적 가치가 존중되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시민사회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은 주권자에 대한 자각을 전제로 한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아까 오동석 선생님께서 헌법은 그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헌법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권리가 거의 30개에 가까운 그 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민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국가를 상대로 주권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법이라고 저도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사회가 붕괴되고 국가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그러니까 근대가 진행되면서 국가는 시장과 결탁해 권력의 원천인 시민의 권리에 억압했으며 공교육은 오히려 국가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이로 인해 근대 공교육이 불평등한 자본주의 질서를 재생산한 이데올로기 도구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서구 사회가 특히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공교육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반성 와중에 교육 내용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교과서의 국가 통제 위험을 직시하였으며 그러니까 검정제와 인정제를 넘어서 이제는 점차 자유발행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는 교육 내용을 간섭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그 이제 조건들을 갖추어지는 역할에 머물고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들, 그 다음에 교사의 어떤 그 권한을 최대한 그러니까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시민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형성된 시민사회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공교육은 어떠한가, 공교육과 시민사회는 어떻게 그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근대로의 전환이 일제 식민통치 그리고 독재 정치와 맞물리면서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얻지 못하였다. 일제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지만 반공주의와 시장주의에 사로잡혀 보수화된 대다수의 대중은 무관심과 무기력 상태를 노정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그 공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국가 권력은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 권력이죠. 교육의 자유보다는 교육 통제를 정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가치에 불과할 뿐 교육은 국가주의에 철저히 지배되었다. 국민교육 현장이 그 정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주로 근대교육 시작한 이래 검정제였지만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서 이제 국정제가 채택이 됐었고, 그러나 다시 권력이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그러니까 검정제로 지금 전환되고 검정제와 인정제 전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의 교육 내용 독점 반성, 교육 내용 독점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과서 개발은 학교와 전문가 영역 넘어갔다. 그런데 최근 국정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논의의 단초가 역사 교과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현재 부각된 게 2008년도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와 2013년도 교학사 교과서 이제 파동인데 여기서 보면 교과서 검정제도의 편향성 시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는 그 해법으로 국정제 회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촉발된 원인으로서 시민사회 성장 그리고 인터넷 발달을 주목하였다.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 4월에 일본의 그 중학교 검정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실렸다라는 것이 뉴스화되면서 국정제 논의가 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한국사를 수능 필수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었던 걸 봐서 지금 그러니까 교육부가 국정제를 그러니까 공론화했지만 사실은 이미 그전 단계부터 국정화가 시도가 되어 있었고 그 교학사는 바로 검정제도라는 외피를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제라는 관점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청년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과 같이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관변단체로서 시민단체를 대변하기보다 시민사회의 정부 종속화를 지향하였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대한 종속화인데 이 부분을 아까 오동석 선생님께서 신민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민사회, 신민부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은 제도권 밖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들어 시민단체를 정부의 파트너인 NGO로 인정하면서 시민단체들은 합법적으로 정부 정책 비판은 물론 그러니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시민사회 단체로 성장해갔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전까지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8, 90년대 이래로 시민사회 단체라고 명칭이 바뀐 걸로 기억이 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그리고 YMCA 산하 여러 교육 관련 기구, 학벌 없는 사회, 평등 학부모회 등등등,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많지만 이제 기억나는 몇 가지만 제가 나열했습니다.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발족하면서 교육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일정 정도 시민사회를 대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보수진영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주체를 표방하는 신종 유사 시민단체가 등장하였다. 저는 이들 단체를 시민사회단체라고 부르는 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사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이 시민으로 참여하더라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시민사회 발전을 지향하지 않고 국가와 시장의 종속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단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국정화 논의가 되게 된 그 출발로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2008년의 광우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진영의 판도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몇몇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던 시민사회에서 주권자임을 자각한 다수의 개별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사회 시대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교육이 자본주의에 잠식되면서 개인의 주권자가 아닌 소비자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무한경쟁 사회에서 시민사회 영역은 파편화된 소비자들의 집합소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일깨운 것이 바로 2008년 광우병 사태이다. 안전한 식사를 위한 소비자의 권리가 국가와 시장 권력에 의해 사실상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자각한 개인들이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권리 회복을 위해 연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그러니까 주권자로서의 그 자각,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시민사회를 어떤 개념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촛불 모임이 어린 중학생으로부터 촉발되었으며 청소년들이 헌법 제1조의 근거에 스스로 주권자임을 선포한 것은 국가 권력에게 큰 충격이었다. 향후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에는 예민한 합리적 소비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어린 학생 입에서 소비자와 주권자로서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것이 광우병 사태의 배후로 전교조와 좌편향적인 역사 교과서를 의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 해석의 권한이 국가에서 역사학계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역사 해석을 뒤집는 내용이 수록된 역사 교과서를 문제의 진원지로 본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친일이 과거에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며 반공주의가 독재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으며 일제와 독재에 대한 저항이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원동력으로 보는 그러니까 일명 편향적인 역사서술이 광우병 사태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요즘 제기되고 있는 학생인권의 강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참여, 노동조합 가입 및 파업권 행사 등을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기본권이란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역사를 해석하게 된다면 현 지배 세력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활성화로 인해 국가가 더 이상 지식과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오히려 시민사회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스스로 정보를 창출, 유통시키는 주체가 되면서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다. 실제로 광우병 촛불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SNS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시켰다. 교과서의 지식을 수동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광장에 나와 국가를 상대로 주권자로서 권리 주장을 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국가와 시장 권력에 애숙되지 않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며 기득권을 행사해오던 국가, 정치, 시장 권력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시민사회 성장을 막고 현재와 같은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역사교육의 독점에서 찾은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 성장의 진원지로 역사교과서를 집목하였으며 역사 해석에 대한 국가통제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 성장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원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국정화 시도는 예전 독재정권 시절과 같은 교육통제 효과를 갖기가 어렵다. 지식과 정보를 더 이상 국가가 독점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는 지식과 정보화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지식과 정보 중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교과서에 실린 지식이라는 그 권위를 이용해 국가와 시장 권력이 형성하고 있는 지배질서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깊이 사유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비판적 지식에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차 시민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시민사회 성장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가 국정화 된다면 그것은 국가와 시장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서술은 우리 사회가 양성해야 할 시민과는 거리가 먼 국가주의, 식민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만약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된다면 교학사 교과서의 관점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의 국정교과서 시절보다 더 위험하다. 아까 여러 선생님들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박정희 정권의 국정교과서가 반공 이데올로기와 피상적인 반일 감정만을 부추겼다면 교학사 교과서는 노골적으로 일반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을 근대화시도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문제점을 기존의 교과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면 현재 교학사 교과서는 제국주의의 문제점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노골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의 정책, 읽었습니다. 역사상 제국주의는 천박하게 민족주의를 자극해, 민족주의가 천박한 게 아니라 천박하게 민족주의를 자극해 자국민을 국가와 시장 권력을 하수인으로 만들고 시민사회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해 인류의 연대와 세계 평화를 해쳤다. 그 결과 국가와 자본의 결탁으로 통해 소수 집단의 배만 불려왔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서술은 이런 일본 제국주의 실체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였다. 더욱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축소시키고 독재와 맞서 싸운 시민들의 저항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온한 반국가적 행위를 규정지음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왜곡시켰다. 이러한 교과서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매우 불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하는 것은 현 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국회를 통해 시민사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국정교과서를 통한 반공 이데올로기 주입은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주권자로서 국가와 시장 권력을 견제할 능력을 상실한 채 정당한 정부 비판을 종북 좌빨로 매도하는 이념 공세의 프레임에 갇히게 된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커지는 듯하지만 시민사회는 제 몫을 내지 못하고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포기한 채 권력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통해 볼 때 다시 시도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적 정당성을 결여한 수구 세력들이 공교육을 통해 친일 독재 반공주의를 국가 정체성으로 삼고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달을 지난 현재 유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요원해 보인다. 이 사건은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탐욕스러운 기업의 본질을 보여주었으며 국가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하였다. 즉 국가와 시장이 시민의 안정을 외면한 것이다. 그런데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사고 초기엔 노란 리본을 달고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던 시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유가족을 음해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비어 확산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한 사이비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만일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된다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기록할까? 현 정치 권력과 유사한 정치체제에서는 사건의 진실이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가 시민을 대변하지 못할 때 국가와 시장 권력은 시민을 종으로 부리며 신민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 권력에 종속된 기형적 사회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며 제가 처음에 읽었던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국가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며 부패와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건강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필요로 한다.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 정체성으로서 건강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성장은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의 당면한 과제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그 초석이 되며 역사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역사적 그 사실에 대한 평가는 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특정 집단에 의한 역사 해석의 독점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를 해치는 불의에 대한 저항이 시민사회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는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시민사회 기반을 붕괴시키는 매우 불온하고 반민주적인 처사이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많이 안 걸렸습니다. 다음은 임강순 선생님의 토론인데요. 임강순 선생님 현재 고대 한국사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의 신분에서 연구자의 길로 들어선
막 들어선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는 사실은 우리가 한국사회 교과서 국정 문제는 여기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정치권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총체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주로 시민사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이런 토론회입니다. 아까 한상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학계 대응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나중에도 또 저희가 그런 또 모임을 만들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임광수 선생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고려대 한국사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광순입니다. 먼저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역사학과 그리고 역사 교육에 대해서 저희 대학원생의 한 명으로서 제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약간 덧붙여서 앞에 말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70년대, 80년대 학창생활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87년 체제를 이제 만드는데 일조하신 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80년대 태어난 그리고 90년대 학창생활을 한 제 또래들이 이 87년 체제의 장점과 한계를 가장 잘 내면화한 세대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또 입장이라고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에 대선 때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끊임없이 이제 민감한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의 국가관, 하나의 역사관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그 시기부터 이러한 논란이 예정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글은 대부분 좀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길 강타했는데, 저희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대학원생들도 이제 여러 시간을 쪼개서 외국의 교과서와 현의 한국사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등을 비교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이제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기자회견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각자 전공하는 시기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이 과정에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왜 이견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굳이 작년의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대학원생들은 대학원에서 또한 여러 가지 세미나에서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면서 국론 분열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사 연구에 매진했던 수많은 산학분들, 그리고 현재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젊은 대학원생들은 사실 각기 다른 경험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학을 공부하는 역사학도들은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서로의 발굴과 재해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비판과 새로운 해석에서 출발하는 논쟁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두텁고 풍부하게 설명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관은 단수로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서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울창한 숲에서 한 가지 색깔만 보는 생명이 되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역사 공부에서 필요한 태도는 단순한 암기라기보다 이런 다양한 논쟁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어도 논쟁과 국론 분열을 구분 못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간 단락 잠깐 넘어가서 어쨌든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교과서에는 사실 국가만 있지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60년대, 90년대 한국 노동운동이 현재 교과서에 단 한쪽으로 정리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즉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 문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갈등과 봉합이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 문제 때문에 새롭게 제출되는 많은 연구들이 현행 교과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 모임을 진행하면서 저희 대학원생들이 좀 가장 강하게 불만을 가졌던 것도 현행 교과서에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아까 앞에 조항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학서 교과서를 제외한 현행 교과서들도 대동소이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구를 막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다소 불만이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행 한국사 교과서조차 정부 입맛대로 수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한 가지로 가르치는 한국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한 가지로 가르치는 한국사는 제대로 된 역사학습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와 개인과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몰이해를 확장시키는 반교육적 처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교실에서 학생과 교사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역사교실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교실의 토론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러할 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치유의 장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쟁을 거부하고 국론 분열을 운운하면서 국정교과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 교사와 학생들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교육부 장관의 불신이 논쟁의 자리에 회계라든 지식을,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할 교육행정에 불안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사라진 자리에 엄습할 회계라든 지식체계는 앞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듯이 건전한 시민보다 무감각한 시민을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역사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간섭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전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교과 서술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일단 현행 교과서 집필 준거안을 좀 포지티브 방식, 즉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서술해야 된다라는 방식에서 무엇 최소한의 것만 서술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국주의와 독재의 찬양 또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부정, 전쟁의 선동, 인종차별, 성적차별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준거안을 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좀 개성을 갖춘 여러 교과서가 출판될 수 있어야 하며 각 교과서들은 집필 과정에서 좀 최신 연구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논쟁을 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교육부는 역사교실에서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역사 선생님들이 새로운 연구 경향을 습득하고 또 학생들과 나눌 수 있도록 역사 교사들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부교재가 출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교재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서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역사학계 신직 연구 인력, 역사 교사, 그리고 학생들까지 함께 고민하고 만드는 출판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역사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교육 과정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런 신직 연구자, 교사, 학생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이 전제된다면 역사교실은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치유의 장소로서도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논쟁을 강조한 이유는 사실 이러한 역사교육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때 학생들이 정답을 암기하기보다 새로운 해결 방식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이런 능동적 역사교육의 수혜자이자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글은 그냥 짧게 말씀드리자면 결국에 왜 굳이 그렇게 논쟁을 뭔가 터부시하는가, 왜 우리 논쟁을 뭔가 적대시하는가, 교육부에서는 왜 국론 분열을 운운하면서 논쟁을 거부하는가에 대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이 글은 없지만 짤막하게 한마디만 더 첨언하자면 저는 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검정기구나 교과서 집필 문제에 있어서도 좀 학생들의 반영을,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이 토론과 논쟁을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교과서를 만드느냐에 있어서 이 교과서의 생산 과정에까지 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생들의 입장 또는 신진 연구자 입장을 반영한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교조 창교실장이신 진용호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토론문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많은 부분 내용이 겹칠 것 같다고 하는 예측대로 오늘 거의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남들이 하지 않을 이야기가 뭘까 그 고민을 좀 하다 왔습니다. 토론문 짧게 했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를 이 교육과정이라는 좀 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한국사만 문제인가? 우리나라 교과서가. 다시 말해서 다른 교과목은 어떤가?
이런 측면에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짧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이 교육 내용에서 국가가 독점해왔던 역사라고 합니다. 그거는 굳이 교과서 제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육 과정을 독점해왔죠. 그러니까 어느 과목을 어떤 내용으로 몇 시간을 어떤 것별로 가르칠 것인가를 규정하는, 다시 말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설계도이자 헌법이라고 그러죠.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이 사실은 교육부에서 독점되어 왔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보장되어 있죠. 조정동 교육부 23조인가요?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교과서 제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 분량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능 필수인가, 교육과정 필수인가, 선택인가, 이런 문제도 모두가 관례가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당장의 현안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막아야 되겠지만, 교과서를 국정화를 막는 이유가 교육 대응에 대한 국가의 통제 또는 내용적 독점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실현, 이런 것을 막고자 한다고 한다면 보다 본질적으로 교육 과정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87쪽에 보면은 6차 교육 과정 시기, 이제 92년부터 97년 김영삼 정권 때죠. 이때 사실은 국가 교육 과정 말고 처음으로 학교 교육 과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전에는 사실은 교육 과정이라는 말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교사들은. 그냥 교과서 들고 가르치면 되는 거였죠. 그런 수준이었다가 7차 교육 과정에서 국정제에서 거민정제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해서 교육이라는 게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육 과정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과서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분리가 정립이 되고요. 그래서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 의거해서 교육을 실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 중에 하나다. 이게 중요하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교과서만 가르친 역사는 우리나라처럼 심한 나라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가보시면 교과서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거의 교육에 대한 교육 과정의 재구성, 재편성을 교사들이 직접 하죠. 그게 바로 교재를 자유롭게 교과서를 넘나들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7차 교육 과정에 와서 이 중학교 사회하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 이 검정 체제로 전환됐고요. 사실은 중학교 국사, 국어, 도덕도 여전히 국정제로 유지되다가 2007 교육 과정 시기에 와서 검정제로 모두 전환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사, 국어, 도덕 이 중학교에서 왜 이게 국정제가 2007년까지 유지됐을까? 아시겠지만 이게 국책 과목이에요. 국책 과목은 뭐냐? 국가 이데올로기, 국가 이념을 책임지는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까지 국정으로 갔다가 이것조차 사실은 2007년도에 와서 검정제로 모두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은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하면서 교과서 제도가 이제 완전히 국정과 검증에서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한다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지난번 정교조 기자, 교육희망 기자가 썼는데요. 지금, 어쩌면 국정제를 주도하고 있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재춘 씨가 2011년도에 쓴 글을 보면은, 국정에서 검정제로 간 것은 이건 민주화의 성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학자였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선거 캠프도 결합해가지고 지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는 지금 이제 국정제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한국에서 이 교육과정과 이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학자들을 보면요. 자기의 어떤 학적인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어떤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발탁이 되고 나면은 거의 정권이 하고자 하는 의도의 어떤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준 아닐까. 이건 학문도 아니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준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김재춘 씨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과서 제도가 이 국정에서 검정으로 그리고 인정제도로 이렇게 전환해오는 과정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이제 다시 국정제로 돌아가는가? 그 이야기는 아까 여러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조한경 선생님이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실체를 몰랐거나 없다기보다는 이런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 다수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칭하지 않지만 저는 그 실체를 뉴라이트라고 봅니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88쪽 2번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뉴라이트의 교과서 이 문제가요 역사 교과서에 끝나지 않고요 국어나 도덕 사회 교과서도 지금 확대될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저는 도덕교사입니다. 도덕교육의 맨 처음에 출발해 과목 이름이 반공도덕이었습니다. 도덕의 핵심 이념이 반공이었죠. 그리고 이게 전두환 정권 시절 국민윤리로 갔고요. 결국 반공, 국민윤리 이것으로부터 이명박 정권이 딱 들어서니까 지금 그 통일교육을 도덕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왜 통일을 도덕에서 가르쳐야 되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덕 교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가져오지 않으면요 도덕 과목을 존립할 수가 없대요. 도덕 과목 가르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학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 시절 와서 사실은 도덕 교과서 집필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평화통일교육에서 안보교육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2008년부터 강화된 통일안보교육,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주도하는 북진통일, 그 다음에 현대사 특강, 그 다음에 금성교과서 수정지시.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사 교과서에 한정되지 않는, 교과서에만 한정되지 않는, 또한 한국사만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측면의 뉴라이트의 그 시도 중에 지금 한국사 교과서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과서 제도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다른 교과목도 봐야 된다는 게 이 사회교과서입니다. 사회교과서는 국정화로 가지 않는 대신에 교육과정을 대폭 바꿉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밑에 문단에 사회교과서, 경제교과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과서가 인정으로 된다 할지라도 교육과정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도 우리가 좀 폭넓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89쪽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앞에서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적인 해일성 그 자체이면 그렇기 때문에 반교육적이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사상과 이념을 떠나 교육원리에 부적합하다. 국정교과서는 말대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유일한 해석을 전제로 단 한 종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활용한 체제로 교육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활성화될수록 그에 따른 다양한 교수 학습들에 대한 요구가 발생한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제는 교과서를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의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 지시를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를 좀 덧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바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9월 말에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법적 고시는 내년에 하는데요. 이번에 바뀌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총론의 가장 기본 정신이 뭐냐? 창의, 융합, 인재, 육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9 교육과정 할 때 글로벌 창의 인재였고요. 이번에는 창의, 융합 인재입니다. 빠지지 않는 창의성하고요. 교과서 국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교과서 제도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국정화에 반대하면 검정교과서 제도만 갖고도 충분한가? 사실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많죠. 현재 검정교과서만 잘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요. 교과서 소다는 제목과 내용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볼 때 이거는 거의 중국정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정교과서 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죠. 지금 한국사 국정화 문제가 워낙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화에 반대되는 우리는 공통의 목소리 있지만 대안이 검정교과서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검인정제와 또 자유발행제도 도입되어야 되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시켜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절차와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요지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의 제도 변화만으로는 국가에 의한 교육 내용의 독점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에 의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구속력을 현저히 약화시켜야 한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교육과정은 각 학교급별로 달성해야 될 최소 내용 수준 및 학습 목표,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의 구체적 단원명과 내용을 정해주는 방식은 상상하기 힘들다. 교과서의 검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교육과정이 과목 편제나 교과 목표, 기본 내용 요소 수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데다 교과서 검정이 사실상의 오류나 편집상의 오류를 검토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교육과정 구성력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에 독점화되어 있는 개발 심의 구조를 사회적 합의 기구 성격의 국가교육과정기구로 개편해야 된다. 사회적 합의의 기초에 교육 내용이 구성되고 국가 수준의 교육 내용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과정 기구가 필요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교육과정을 개발을 위해 교육부에 독립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구성 또한 교사,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는 안 썼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9 교육과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기억 다 하시죠? 2007년도에 교육과정 총론 강론 다 바꿨거든요. 2009년도 딱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바로 새롭게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번에 교육과정 또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계속 바꾸는 식. 이건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국가가, 교육부가 이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마지막 읽겠습니다. 정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권력부터 독립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과정에 관한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고 적시한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와 교육과정에 대한 재반 심의를 담당하는 교육과정 심의의 규정, 교과서 심의에 관한 교과 용도에 사용하는 규정이 법 규정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 다툼과 독점적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을 극복하지 못한 채 아직도 국가교육과정 재개정에 있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민주적 교육과정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갖춰지지 못했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수시 상시 체제로 바뀌었음에도 이에 걸맞게 교육과정 질관리를 보장해주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 선생님처럼 저도 좀 우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토론이 워낙 많은 분이 참석하다 보니까 중복되면 어떡하나 그러고 했는데 오히려 다양한 시민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큰 기우가 아니었나. 중복되는 건 단 한 가지죠. 국정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민변의 손영실 변호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주로 오동석 교수님의 법적인 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집중과 토론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제목을 보면은 교과서 국정제 근거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뽑았습니다.
이 의미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국정제는 안 된다, 국정제 도입 막아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저는 만약에 국정제가 통과된다면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이런 측면에 대한 그런 발표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일을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고 김을 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만약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건 위헌이고 그 근거 규정이 헌법적으로 위배돼서 무효화될 것이다라는 점이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안 되니까 하지 말자라는 오히려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런 주제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오동석 교수님의 발제문을 근거로 그 헌법소송에서 그 국정제 위헌성에 대한 그런 근거를 이제 간략히 정의해 봤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좀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동석 교수님 그 발표문에 나왔던 그 89 헌갑 88 사건에서는 그 교사들이 교과서 발행의 자유를, 이게 이제 자율 발행식이죠. 이 자유를 봉쇄하기 위해서 헌재는 교과서 검인정제는 물론 국정제 역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논리의 전개상 교과서 발행에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 그 교과서 국정제 위헌성 입증에는 국정제와 검정제, 현행 진행되고 있는 검정제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헌재가 너네가 그렇게 그 국가의 그 개입이 근거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검정제로, 현 제도로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데, 굳이 그 기본권 침해가 더 큰 국정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별로 비관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초중등 교육부 29조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국정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그럼 국정 교과서 사용할 교과 범위는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세 4조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제가 도입이 된다면 교육부 장관이 처분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요. 이런 처분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 교과서 국정제로 권리 침해를 받는 당사자들이 원고가 돼서 여기에 대한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고 단위로 보면은 그 교과서, 국정된 교과서로만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과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 그리고 기존의 검정 교과서 제도에서 그 교과를 집필하시던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더 이상 출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세 축을 원고 단위로 모집을 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초중등 교육법 제29조와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헌법률 심판에 들어가는 주된 주장 포인트는 그 오동석 교수님이 분석하신 내용이 될 것이며, 그 중에 특히 강조할 수 있는 주장은 교과서 국정제로 인해서 교과서 집필자의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 또한 학생들의 알 권리, 학습권의 침해, 또한 교사의 수업권의 침해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교육제도 법률주의,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지 않고 단순 그냥 어쩔 수 없는 제한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에서 정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그 네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정당한가, 그 침해가 최소한의 것인가, 그리고 방법이 적절한가, 그리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았는가, 이 네 가지가 됩니다. 또한 그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알 권리, 학습권, 수업권, 이런 거는 정신의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은 오동석 교수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헌재는 89 헌마 88 사건에서 분별력 없는 미성숙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공교육의 주체인 국가가 나서서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논조로 교과서의 국정 검인정 제도를 수호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과서 국정제를 위한 목적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과서 국정제를 선택하여야 하는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은 검정제로도 충분히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런 기본권 침해를 덜 발생하는 검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제를 선택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현행 그 법 규정에서 교과서 국정제 여부를 결정을 권하는 그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그 위헌의 소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오동석 교수님이 견해가 같습니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제75조는 기본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 그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로 법률에서 정해서 하위 법령에 그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가는 그 현재는 그 판단 기준으로 수권 법률 규정만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분의 대강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서 위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초중등 교육부 29조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가 그 시행될 것인지 그런 대강을 예측할 수가 없지요. 전부를 그 대통령이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행 초중등 교육부 제29조는 교과서의 국정제, 검인정제 가능성만 열어두고 그 대통령령에서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 국정제와 검인정 제도 선택이라는 거는 그 교육제도 및 교육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교육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그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논거를 가지고 교육부 장관의 그 국정화 조치에 대해서 근거 규정이 그 초중등 교육부 29조와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이제 위헌 법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위헌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 판단의 근거로 이제 근거 규정 자체가 위헌 결정이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교육부 장관의 국정화 조치 역시 무효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분석은 해놨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야겠지요. 위헌 법률 심판으로 국정제를 무효로 돌린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노력과 바람이 합쳐져서 국정제가 도입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6분의 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6분의 토론을 듣고 3분 발제자 선생님께서 느끼신 점이나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에 대해서 1분 이내로 3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3분 발제자님의 추가 발언 듣기 전에 오늘 장장 4시간여에 걸쳐서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분, 그 연로하신 두 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4월 혁명의 최천택, 유성근 공동의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훈 발자님 짧게 1분 이내로 이번에 좀 돌려서 오동석 선생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특별하게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근데 현행 법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형 도서를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5어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교과부가 특정 교과목에 대해서 국정제로만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어쨌든 법률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미 이제 그 대통령령 자체가 아까 이제 그 법률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령은 교육부가 편찬한다라고만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직접 편찬하지 않고서도 물론 이제 위탁하여 편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저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법률이 열어놓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현재 시행령 자체가 이미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 좁혀놓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법률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국정제를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자체가 또한 법률 위반이고 헌법 위반에 이미 이전에 현행 법률로서 좀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변호사님께서 좀 잘 판단해 주시면 아마 그 전에 이런 노력들이, 그러니까 국정제로 가고 위헌 논란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한경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 국정이 뭐, 된다고 해도, 역사교사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실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지적이 됐는데, 뉴라이트가 굉장히 그 세력을 많이 키워왔죠.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 가지고, 뭐 나름대로 대학 교과서도 쓰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교학사 교과서를 썼던 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 과연 그들이 자기들의 역사관을 펼치기 위해서 정말 국정교과서를 바라는가로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조항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교학사 교과서가 일정한 부분 들어갔으면 저도 그들이 국정을 주장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교학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국정을 주장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그들도 국정을 이 국정 싸움하는 데 있어서는 참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까지 불러주셨으니까 정말 정치권이 이 부분을 의원님 계시지만은 좀 잘 막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들은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비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우리 시민 단체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저희들 역사 교사들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공통된 인식을 오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준희 선생님. 예, 뭐 한국사라는 이름이 붙든 국사라는 이름이 붙든 그 국가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이제 좀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를 살아가는 한 인간들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역사 연구자로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정교과서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그런 그 발행과 정반대의 일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나마 국가 역사, 민족의 역사를 조금은 좀 퇴색시켜 놨는데 그걸 다시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지고 봤더니 제가 대학교 76학번인데 딱 국정교과서 1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발표 때문에 옛날 교과서들을 다시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70년대 유신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시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청춘을 되찾았으니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몽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참 착각에 빠지는데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그런 악몽을 다시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역사에서 더 나가서 아예 정권을 위한 역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교육을 국가,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마 기성세대에게 맡겨진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토론 시작할 때 혹시 오신 분 중에서 꼭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혹시 선생님 당연히 드리는 거고요. 주최자시니까. 예. 그럼 없는 거로 하고요. 오늘 장시간 2시부터 지금 거의 6시가 다 됐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6시까지입니다. 근데 미리 시간을 말해 놓으면 또 너무 또 얘기들을 오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적절하게 이렇게 5시 반에 끝난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두 분, 역사연대 한상권 상임대표님, 그리고 도종환 국회의원님,
두 분은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한상무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좀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원래 외국 사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외국에 나가셔갖고 8월 말에나 돌아오셔갖고 외국 사례를 좀 보완 못한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건데, 아까 이제 손 변호사님하고 오동석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연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사실 나중에 이제 발생한 다음에 우연 소송하는 건 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어 갖고 이걸 좀 법사한 학자들 통해서 좀 서명을 좀 받아 갖고, 이 사람들이 아마 제일 겁내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네 위법으로 이게 판결될 게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조금 논리를 정교해서 법학하시는 분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그런 발표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때 법학자의 견해 이렇게 해갖고 조금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으셔갖고, 법학자들 분이 이건 우연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역사 쪽에서는 우리가 사실과 팩트 갖고 싸우겠지만 조금 그런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비된 점은 또 국회에서 하더라도 오늘 발표를 계기로 해서 그런 좀 지원을 좀 혹시 해줄 수 있나, 오동석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실지 모르겠네. 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민주법학연구회나 법과사회이론학회나 헌법학회 정도는 아마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아보면,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법학자들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이견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같이, 법학 연구자들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정환 의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우리 김정은 정교조 위원장님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뭔가 한 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사교육 가서 국정화 막아내는 데서 정교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도정환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늦게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지 오웰이 그랬던가요? 현재를 통제하는 사람은 과거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과거를 통제함으로 해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죠. 국정화하려는 의도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학사 교과서를 만든 것도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서 제가 작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하는 책을 썼던 키스 젠킨스가 역사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집단 자서전을 쓰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 집단 자서전에 맞지 않는다고 봤어요. 교학사 교과서는. 그리고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도 그럴 거라고 보고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의 집단 자서전에도 맞지 않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그럼 이상으로 한국사교과서 국정조랑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